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힌 나라의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습니다. 반면 석유를 아껴 쓴 나라는 세계 최고 부국이 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바다 밑에서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민은 치킨 한 마리에 300만 원을 냈고 다른 나라의 국민은 정부가 매달 돈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같은 석유가 한쪽에선 축복이 되고 다른 쪽에선 저주가 됐습니다. 운명이 갈린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나라, 중남미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고 유럽의 아일랜드나 서독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땅 밑에 석유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3,030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를 팔아서 도로를 깔았고 건물을 올렸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카라카스 거리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줄지어 달렸고 유럽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베네수엘라로 건너왔습니다. 남미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구 반대편에 조용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인구 400만 명도 안 되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피오르 사이로 어선이 오가고 해운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히 잘 돌아가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69년 이 조용한 나라에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북해 바닥에서 석유가 발견된 겁니다. 에코피스크라는 이름의 유전이었습니다. 탐사선이 올린 시추 결과를 보고 노르웨이 정부 관계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생선과 배로 먹고 살던 나라의 발밑에 갑자기 검은 황금이 쏟아질 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GDP로 보면 엇비슷한 수준.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이미 수십 년째 부자였고 노르웨이는 이제 막 석유를 발견한 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출발선이 같았습니다. 조건도 기회도 비슷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같은 행운을 손에 쥐었습니다. 땅 밑에서 올라온 검은 황금, 석유. 한 나라에게는 이미 익숙한 돈줄이었고 다른 나라에게는 난생 처음 맞이하는 횡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운이 두 나라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이 행운을 저축했고 다른 나라는 펑펑 썼습니다. 1960년 베네수엘라는 역사적인 일을 벌입니다.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오펙을 만든 겁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쉽게 말하면 석유 파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가격을 직접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석유 가격은 미국과 유럽의 정유회사사들이 정했거든요. 산유국들은 자기 땅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가격 결정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오펙이 진짜 힘을 발휘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펙 아랍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의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 하던 석유가 12달러로 뛰었습니다. 4배입니다. 전 세계가 비명을 질렀지만 베네수엘라는 웃었습니다. 국고에 2년 동안 100억 달러가 추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름값은 리터당 800원. 국민들은 물보다 싼 기름을 넣으면서 미국산 자동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유럽으로 쇼핑을 가는 나라, 베네수엘라가 누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달콤함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좀 낯선 이름이죠? 1960년대 네덜란드가 북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한 뒤 겪은 일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자원이 쏟아지면 돈이 넘치고 돈이 넘치면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고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면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로 돈을 버는데 누가 힘들게 밭을 갈겠습니까? 비유하면 홍대병이랑 비슷합니다. 홍대 앞에 카페가 잘 되면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임대료가 오르면 원래 있던 가게들이 버티질 못하고 나갑니다. 잘 나가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똑같았습니다. 석유가 너무 잘 나가니까 농업이 죽고 제조업이 죽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먹을 것의 60%를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밥을 수입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석유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석유값이 떨어지는 순간 이 나라는 밥을 살 돈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석유 이야기를 하면 맨날 배럴배럴 하잖아요?
왜 석유를 배럴로 셀까요? 배럴은 원래 나무통이라는 뜻입니다. 186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처음 석유를 퍼올렸을 때 마땅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위스키 양조장에서 쓰던 나무 술통에 석유를 담아 날랐습니다. 그 술통 한 통이 42갤런, 약 159리터였고 그게 그대로 석유의 거래 단위가 된 겁니다. 위스키통이 세계 경제의 기준 단위가 됐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농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오직 석유만 남은 나라. 그런데 같은 시기 비슷하게 석유를 발견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달콤함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1974년 노르웨이 정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석유로 번 돈은 절대 지금 쓰지 않는다. 전부 기금에 넣고 투자 수익만 예산에 쓴다. 당장 도로도 깔아야 하고 병원도 지어야 하는데 노르웨이 정치인들은 눈앞에 돈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원칙은 1990년 마침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정부연금기금법.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월급이 갑자기 5배가 됐는데 늘어난 만큼은 전부 적금에 넣고 원래 월급으로만 생활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결정을 못합니다. 보통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 베네수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유돈이 쏟아지자 정부는 그 돈을 곧바로 국민에게 뿌렸습니다. 기름값을 리터당 800원까지 낮추고 식료품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국영기업을 수십 개 만들어서 일자리를 채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좋았습니다. 당장은요. 문제는 국영기업의 운영이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정부가 메워줬습니다. 적자가 쌓여도 구조조정은 없었습니다. 석유 수익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아무도 비효율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는 석유돈을 아예 손대지 않았고 다른 나라는 석유돈을 전부 꺼내 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노르웨이가 1974년부터 쌓기 시작한 그 기금, 이름은 정부연금기금입니다. 2024년 기준 이 기금의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원입니다. 노르웨이 인구가 약 550만 명이니까 국민 한 사람당 약 3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입니다. 이 기금은 전 세계 70개국 약 8,800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장 기업 전체 주식의 약 1.5%를 노르웨이 국민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석유가 언젠가 바닥나더라도 이 기금의 투자 수익만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둔 겁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같은 시간 동안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석유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를 넘었고 농업과 제조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품의 60%를 해외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석유가 비쌀 때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석유가 싸질 때였습니다. 1980년대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정부의 금고가 비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싼 기름값과 풍족한 보조금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IMF에 손을 벌렸고 IMF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보조금을 깎아라. 1989년 2월 27일 카라카스. 아침이 밝자마자 버스 요금이 30% 올랐습니다. 전날까지 정부가 보조금으로 잡아두던 교통비가 하루아침에 뛰어오른 겁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버텼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카라카스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시위는 폭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점 유리가 깨지고 식료품이 약탈당했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이 텅 비었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탱크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카라카소, 이것이 이 사건의 이름입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조차 수백 명의 사망을 인정했고 일부 추정치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기름값이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군대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석유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석유가 만들어준 복지를 빼앗자 나라가 불탄 겁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돈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돈을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같은 석유, 반대의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카라카스 거리 위에 피로 새겨졌습니다. 거리에는 최루탄 연기가 가시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는 어떤 정치인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기존 정당도 군부도 아무도 이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1992년 2월 4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38살의 젊은 중령 우고 차베스가 탱크를 이끌고 대통령궁을 향해 진격한 겁니다. 병사들이 거리를 정령했고 군용 트럭이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던 부대가 궁에 진입하지 못했고 다른 도시에서 호응하기로 한 부대들도 제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정부군이 반격을 시작했고 차베스의 쿠데타는 12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실패한 쿠데타의 주모자, 군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차베스에게 TV 생방송에 나가 투항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잔존병력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차베스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군복 차림에 빨간 베레모를 쓴 채 온 나라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포르 아오라. 스페인어로 지금으로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실패했다. 이 두 마디가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보통 항복하는 사람은 끝났다는 말을 합니다. 포기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차베스는 지금은 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이 장면은 전기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카라카소 이후,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쏜 1989년의 비극 이후 국민은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석유돈을 나눠 가졌고 물가는 올랐고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TV 속의 이 젊은 군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감옥에 간 차베스에게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꽃이 배달됐습니다. 벽에 그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실패한 쿠데타가 영웅의 탄생이 된 겁니다. 2년 뒤 석방된 차베스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국민은 그에게 나라를 바꿔달라고 표를 던졌습니다. 차베스는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석유 수익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했고 식료품을 보조금으로 싸게 풀었습니다.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백만 명이 글을 배웠습니다. 빈민가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차베스를 지지한 건 허황된 꿈에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삶이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굴렸느냐에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완전히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2002년 PDVSA 직원들이 차베스의 경영 개입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석유 생산이 멈췄고 나라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차베스는 파업이 끝나자 칼을 뽑았습니다. 기술 인력 18,0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었냐면요. 베네수엘라 석유의 대부분은 오리노코 벨트라는 지역에 묻혀있는 중진류입니다. 보통 석유처럼 가볍고 깨끗한 원유가 아닙니다. 타르처럼 끈적끈적한 기름이거든요. 이걸 쓸 수 있는 연료로 만들려면 특수한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해고된 18,000명이었습니다. 하루 340만 배럴을 뽑아내던 PDVSA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나라를 떠났고 그 자리를 차베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석유를 아는 사람 대신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 겁니다. 정제시설이 고장나도 고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차베스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유돈이 계속 들어오는 한 복지를 멈출 수 없었거든요. 복지를 멈추면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이 떠날 테니까요. 석유값이 높은 동안은 이 구조가 버텼습니다. 수입으로 식량을 사왔고, 수입으로 공산품을 채웠고, 수입으로 모든 걸 돌렸습니다. 국내 제조업이나 농업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2014년 유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배럴당 $100를 넘던 기름값이 반토막 나고 다시 반토막 났습니다.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가 비기 시작했고 약국에서 약이 사라졌습니다. 차베스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가 틀렸습니다. 석유가 영원히 비쌀 거라고 믿었고 기술 인력 없이도 석유가 나올 거라 생각했고 수입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굶주리는 나라에서 석유 돈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운 사람. 그가 원한 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차베스가 죽고 더 나쁜 사람이 왔습니다. 차베스가 죽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에게는 적어도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를 영웅담으로 만들 정도의 연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두로에게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권력군이었습니다. 마두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석유 수입은 바닥인데 복지는 유지해야 했고 군부의 줄돈도 필요했습니다. 국고가 비면 화폐를 찍고 찍은 돈이 가치를 잃으면 더 찍었습니다. 인쇄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폐 개혁을 3번이나 했습니다. 0이 5개, 6개 붙은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꿨지만 바꾼 지폐도 금방 휴지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인플레이션이 수십만 %를 찍었습니다. IMF 추정 약 93만 %. 숫자가 너무 커서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에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같은 커피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날 이미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세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달았습니다. 세는 것보다 저울에 올리는 게 더 빨랐으니까요. 밥상이 사라졌습니다. 2017년 카라카스의 새 대학과 벤고아 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74%가 체중이 줄었고 평균 8.7kg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빠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불렀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카라카스 거리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하루 두 끼도 먹기 어려운 사람이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힌 나라의 국민이 밥 한 끼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약 780만 명, 전체 인구의 28%입니다.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조국을 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엥갭이라고 불리는 파나마 정글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도로도 없고 지도도 소용없는 밀림을 며칠씩 걸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마두로는 미국 특수부대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테러 혐의로 뉴욕에 끌려갔습니다. 차베스부터 시작해 30년 가까이 한 나라를 쥐고 흔든 체제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부르기에는 남은 게 너무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미 나라를 떠났고 정제시설은 녹이 슬었고 한때 하루 340만 배럴을 뽑아 올리던 유전은 92만 배럴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3,030억 배럴이 묻혀있는 나라의 주유소에는 오늘도 기름이 없습니다. 뽑아 올릴 장비도 정제할 기술자도 돌아올 국민도 없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노르웨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석유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지금 쓰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 50년이 지난 지금 노르웨이 오일 펀드에는 1조 7천억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3억 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같은 기간 동안 GDP의 80%를 잃는 사이 노르웨이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이름 앞에 3억 원을 적립해 준 겁니다. 같은 석유였습니다. 같은 바다 밑에서 올라온 같은 행운이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석유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석유를 어떻게 쓸지 결정한 사람이 달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소식.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대규모 자원이 발견된다면,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노르웨이처럼 50년을 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달콤함에 먼저 손을 뻗을까요? 지금 당장 나눠 쓰자는 목소리가 나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원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사람이 축복이거나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내릴 사람은 누구일까요?